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로운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와, 9월이라니요. 네, 3분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야, 4분의 3이 끝나가기 시작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올해는 정말 너무나 정신없이 가서 원래 증권 시장을 참여하면 시간이 정말 속절없이 가긴 해요. 근데 과거를 반추해 보면 한 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뭐예요? 폭락, 10년 만에 폭락,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간다면 뭐 10년 만에 급등, 이렇게 표현해. 거의 그렇죠. 미국 시장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 드리면 액면분할 랠리, 이게 가장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액면분할 랠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액면분할 4대1로 액면분할한 애플과 5대1로 액면분할한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기술주의 상승,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고, 다른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재미난 그 뉴스가 떴죠. 드디어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실상부한 1위라는 거죠. 뭐 라디오 순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그동안 라디오 순위는 좀 덜 나갔었는데 이제 라디오도 많이 탄다는 거고, 이제는 그 완연하게 1위를 했어요. 과거에 이제 싸이가 2위까지 했었는데 이 싸이의 2위하고는 조금 또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얼마나 1위를 계속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래서 이 1위를 기념하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들으면서 출근했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에 뭐 굉장히 그 출근길에 계단 오를 일이 있으면 이 음악 들으시면 계단이 잘 올라가집니다. 사람 기분에 따라서 출근길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다 함께 기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이너마이트로 좀 활기차게 시작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시장 마감을 한 다음에는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educast.com의 그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강의가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과거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초보자분들한테 초보의 틀거리, 그러니까 투자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데에는 정말 유용하고 괜찮은 강의입니다. 특별히 그 강의에서 강조를 했던 게 복리를 이루는 방법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은 꼭 앞으로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일을 좀 줄여드릴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거를 하고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같이 많이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봤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피를 흘리지 않고 안착할 수 있는 교육으로 마련을 한 거라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주식이란 이런 것이고 주식시장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괜찮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좋은 길 안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채권에 대한 그 질문이 너무 많아요. 박혜동 님이 채권이 발행 후 시중 유통됐을 때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어렵다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끝에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들어가 보죠. 액면 분할을 하면서 테슬라 그리고 애플이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12.57% 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애플은 3.39% 올랐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럴 거예요. 너 테슬라 뭐 안 좋다고 하더니 어떻게 해? 그런데 여기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하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멍거가 했던 얘기도 하는데요. 버핏이 했던 수많은 실패 중에 하나는 뭐냐면 투자하지 않은 실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괜찮다는 거죠. 깨지는 실패보다 투자하지 않은 실패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한마디의 어근은 안 먹고 말지라는 거예요. 테슬라 뭐 미미하지만, 미미하게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별로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마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남이 먹었다고 흔들리면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히 아는 기업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김진영 교수가 지난 주말에 일부 올라갔죠.
100배 투자법. 네, 완만한 100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100배 투자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MD가 많이 올랐습니다. 6.16%나 올랐어요. 이 AMD와 관련해서는 과연 새로운 파운드리를 그동안 했던 것처럼 TSMC에 계속 할 것이냐, 오나오는 공정을 잘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 일부를 맡길 것이냐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잠깐 드렸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감안은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은 올랐습니다만 다른 주식들은 다 안 좋아요. S&P 500에서 에너지는 2.2% 빠졌고, 소재는 1.49% 빠졌고, 금융은 1.24%, 산업은 1.18%. 무슨 말이에요? 다 빠졌어. 다 빠졌어. 그것이 S&P 500 0.22% 하락, 그리고 다우 0.78% 하락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기술주들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0.68%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그리고 기술주들만 상승한 거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전 세계 증시도 다 마찬가지로 하락했어요. 독일은 0.67% 떨어졌고, 영국 0.61%, 프랑스 1.11%, 유로스탁스 1.30%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어디인가요? 달러. 그렇지. 달러 어떻게 되느냐. 이거 궁금하죠, 이제. 독일말 분들은 이제 지수도 중요하지만 이건 어떠느냐 하고 궁금해 하실 건데, 달러 지수가 92.18입니다. 지금 92.18인데 장중에 92점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2018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엔화가 만들어낸 달러 약세냐? 아니에요. 엔화는 오히려 올랐어요. 105.92로 지난 그 주말에 105.37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 달러 약세는 뭐야? 그럼 결국 유로 강세죠. 1.193입니다. 1.190에서 1.193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로는 엔화 대비로도 상당히 큰 폭, 0.5% 이상의 큰 폭의 강세를 보여줬고, 달러 지수 대비로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원은 단 1180원에서 1188원, 어제 이렇게 올랐었죠. 그 상태고, 달러 위안은 6.848, 6.86이었어요. 6.86인데 6.84로 떨어졌으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로 강세가 만만치 않죠. 유로 강세가 만만치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신기하고요. 네.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일단 금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값은 올랐습니다. 1974로 다시 2000을 향해 가고 있어요. WTI는 42.80, 거의 뭐 이건 붙박이네요. 42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거의 하지 않고 붙박이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금리죠. 금리는 10년물은 1.8bp 금리가 내려가면서 강세를 나타냈고, 30년물은 3bp 떨어지면서 또 채권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제 채권에 있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네, 발행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또다시 발행 물량이 나왔을 때, 지난번 약세인 것처럼 약세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몇 분들이 얘기했고,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금리가 달러의 돈 가치인 금리가 오르니까 달러도 강세다라는 그 도식은 깨졌어요. 지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너무 채권 발행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고, 채권 발행이 이렇게 많은데 달러 가치가 지켜질 것이냐? 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금리가 올랐으니까 달러 강세가 되고, 달러 강세가 됐으니까 금값이 떨어졌다. 달러 강세여서 금값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게 과연 추세적인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번 일회성이었고, 지금 그동안 3주간 우리가 도도하게 흐르는 이 흐름은 무엇이냐? 이 도도한 물줄기는 무엇이냐? 채권 발행이 많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그리고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통화가 많아진다는 의식에 의해 달러가 약세니라. 이게 지금 지난 3주간 우리가 보아왔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흥국들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데, 신흥국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전에 엔화가 빵 터졌어. 아베의 사태 소식으로 엔화가 빵 터졌어요. 근데 이제 이건 어쨌든 지금 좀 가라앉는 모양이에요. 하루 만에 가라앉는 모양. 그쵸? 105.37에서 105.9까지 쭉 한 0.5% 정도 약세로 올라갔으니까, 환율이. 그러니까 요거는 좀 해결되는 양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남아있는 게 위안화. 위안화는 강세예요. 6.84. 신기하죠? 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어쨌든 환율이 너무 세게 급하게 움직이는 거는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니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달러의 약세가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을 보여주고 일부는 금에서 그런 걸 좀 보여줬는데 금도 너무 많이 올랐어. 2,000불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힘 있는 모습 못 보여주고요. 구리값은 6,675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이 좋으면 한국 시장도 와 신난다 완전 좋을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까지는 보여주진 않았어요. 브라질 보베스파가 2.72% 물론 전주말에 1.5% 꽤 높게 올랐습니다만 훨씬 더 많이 떨어지면서 아무 일이 오히려 하락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만 봐서는 한국 시장에 얼만큼의 영향이냐 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나 위안화가 강세였다라는 점은 그건 나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로 미국 시장을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 해보죠.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3명이 포착이 됐는데요. 네, 그 자료 제공은 연합인포맥스입니다. 리차드 클라라다 연준 부의장이 단지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네, 그걸 또 누가 AIT라고 불러? AIT라고 하면 어떻게 하니? 진짜. 평균 물가 목표제. 이게 더 맞죠? 평균 물가 목표제. 평균 물가 목표제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 연준은 실업률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톤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단지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균 물가 목표제가 왔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야 라고 보여준 것이고, 또 하나는 실업률이 떨어지면, 그래서 완전 고용으로 가면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단지 실업률이 떨어져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준 거죠.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거고. 클라라다 그 부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새로운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찌되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만으로 새로운 체제에서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이건 보면 확실한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있어야 우리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상당히 비둘기적이다. 그래서 경기가 상승하고 주가 상승하는데 그렇게 많이 과열이라고 쉽게 판단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겠어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도 온라인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 회복이 7월과 8월에 정체됐다며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선전하는 것을 보고 팬데믹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빨리 선언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연준은 이번 팬데믹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누구보다 심각하게 문제를 느꼈고 거기에 대응을 했고 여전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전합니다. 네, 팬데믹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 그것이 경기를 쉽게 못 살린다는 거 알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케이?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연준의 태도만을 봐서는 되게 완화적인데 미국 시장은 부담 그냥 지수가 많이 오른 게 부담이고 기술주는 더 많이 올랐는데 기술주는 이번 액면분할로 더 올랐고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뉴스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죠. 워렌 버핏이 글로벌 경기 반등을 겨냥해 일본의 5대 상사 주식을 매입했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토츠, 마루에니, 미쓰이, 스미토모.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이름이에요. 상사를 중심으로 일종의 일본에는 큰 기업들이 많잖아요. 제일 유명한 게 이토츠. 네. 다 유명하지. 스미토모, 미쓰이, 미쓰비시, 마루베니. 네.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5% 인수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최대 9.9%까지 보유지분을 늘릴 수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 많은 합작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측면으로 6,255억 엔의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대략 한 7조 원 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 주식을 산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버크셔의 그 신용도를 가지고 일본에서 엔화 채권을 발행하면 금리가 얼마일까요? 거의 없겠죠. 거의 별로 없겠죠. 근데 물론 이제 장기는 있겠죠. 지금 2023년부터 2060년까지니까 한 30몇 년짜리까지 만기 30몇 년짜리까지 발행을 했는데 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금리가 없으니까 남의 돈으로 남의 주식을 산 거야. 근데 이 회사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채권은 고정된 이자만 주면 되잖아요. 예, 고정된 이자만 주면 되는데, 네, 이 회사가 잘 된다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엔화 채권을 발행해서 샀으니까 미국 달러와의 그런 환차손? 이런 것들,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상당 부분, 이렇게 무마된 거죠. 진짜 영리해요. 그럼 만약 제 느낌에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리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이야기는 버핏이 이야기한 반 플롯이지 이게 플로트지 거의 플로트. 워렌 버핏은 절대 신용을 쓰지 말라고 했지만 본인은 이자 없는 돈을 엄청 갖다 썼잖아요. 어디서?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빨리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진짜 이 돈 버는 데 있어서의 머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 정말 대단해. 네, 진짜. 그 워런 버핏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11살부터 오마와에 있는 투자 관련 도서를 다 읽고 어떤 책은 2번이나 읽었습니다. 투자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빠른 투자를 한 사람들의 위력이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야,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자기 신용만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대단합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제 이름으로 이렇게 저금리 채권 한번 발행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네. 네. 네. 이제 채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그 에듀캐스트의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에서 있었던 그 수강생들의 질문에 같이 답변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 발행됐을 때하고 유통했을 때 가격 차이가 막 바뀐다는 거죠. 일단 채권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기준금리가 있죠. 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뭐가 정해지나요? 은행의 예대금리가 정해지죠. 네, 은행 그 금리도 정해지고. 근데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보다는 조금 높겠죠. 네, 그 다음에 은행 다음은 어디가 있나요? 우량 기업들 있죠. 우량 기업들이 은행보다는 웬만하면 금리가 조금 높을 겁니다. 이상한 은행 아니고서는 금리가 조금 높을 겁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보다도 금리가 낮을 수가 있어요. 워낙 신용도가 좋으니까.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조금 작은 회사들은 금리가 조금 더 높죠. 그런데 뭐 담보나 기술이나 이런 게 좀 작은 애들은 어떻게 조금 더 높죠. 네, 개인도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금리가 좀 더 높죠. 네, 그럼 뭐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짜여진 모습인 건 아시겠죠? 근데 자. 보통 채권이라 그러면 내가 10%짜리 이자가 붙은 채권을 샀다 이러면 그냥 10,000원당 1,000원을 받으면 돼요. 연간 1,000원씩만 받으면 돼요. 그럼 만기에 10,000원을 받으면 됩니다. 5년짜리면 10,000원짜리를 샀는데 돈을 빌려줬어. 10,000원 빌리면 1,000원씩 받아요. 1,000원씩 받고 만기에 10,000원 받으면 끝이에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할인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할인채는 10%면 10,000원이 아니고 그냥 9,000원에 나오는 거죠. 근데 9,000원에 나와서 나중에 10,000원을 받는 거. 나중에 10,000원을 받는 거죠. 네. 나중에 10,000원을 받는 거예요. 9,000원에 나와서 10,000원을 받고 그러면 이자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죠. 근데 왜 이런 걸 발행하느냐? 네, 세금이 없거든. 이자를 안 받으면 세금이 없잖아. 그래서 할인채도 발행을 합니다. 오케이? 네, 이건 5년짜리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따서 먹는다 할 때 영어 표현으로 뭐라는 캐리를 가지고 가고 캐리를 따먹는다. 그러니까 이자 따먹는다를 그냥 캐리 따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에 발행을 했어. 근데 시중금리도 실세금리도 10%야. 10%인데 내가 발행을 해서 10%짜리에서 따박따박 1,000원씩 받아. 10,000원당 1,000원씩 받아. 근데 갑자기 시중 실세금리가 훅 하고 떨어졌어. 훅 하고 어디까지? 2%까지 떨어졌어. 근데 이 회사가 신용도에 그렇게 문제가 없고 뭐 이렇게 부도날 회사가 아니에요. 가정은. 예. 근데 2%로 훅 떨어졌어요. 시중 실세금리가. 그러면 이 회사 똑같은 회사가 발행한 그 다음에 발행한 채권은 얼마에? 200원씩 받아요. 10,000원에 200원씩. 2%로 떨어졌으니까 1,000원씩 못 받아. 자, 그러면 내가 이 채권이 10년 만기야. 10년 만기인데 지금 2%야. 난 10%에서 발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팔고 싶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거 10,000원에 그냥 팔겠어요? 1,000원씩 따박따박 주는데 똑같은 회사가 발행한 거 지금은 200원밖에 못 받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채권 가격에 반영해서 받아야죠. 예를 들자면 그럼 채권 가격이 만기가 1년 남았다고 예상을 한다면 그러니까 1,000원을 더 받아야 되니까
11,000원까지는 안 돼도 200원 받으니까 200원 빼면 1,800원인데 좀 그러니까 조금 깎아주겠죠? 대략 뭐 한 1,600원, 1,700원 요 정도 선에서 결정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네. 근데 이 위에서 신용도가 넘으면 거의 1,800원 근처에 되겠죠. 1,000원 받은가 200원이니까. 근데 200원보다 조금 더 받아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만기가 1년 남았으면 이 10,000원짜리를 그냥 10,000원에 파는 게 아니고 나는 이자가 높은 거니까 높게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발행 때는 예를 들자면 그냥 들고 있으면 그냥 10,000원짜리 10,000원 받으면 돼요. 근데 시중 실세 금리가 떨어지면 높은 금리를 주던 거에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강의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또 그 질문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하신 분 제가 댓글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 댓글로 답변해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은 다른 분들이 공유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영상과 더불어서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네. 그 다른 뉴스는 인도 2분기 경제 성장이 무려 마이너스 23.9% 96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으로 나왔고요. 줌 비디오 아시죠? 줌 비디오가 예상을 크게 밑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재미난 뉴스가 있는데 롤스로이스, 자동차 회사인 롤스로이스가 전기 비행기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련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전지 또는 전기 비행기가 멀리 날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뒤집어질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9월 첫날 미국 마감과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나나나나나나나 예 안녕.